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경제학 7급 국가직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1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볼까요? 자, A국에서는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이 성립하고 있대요. 자, 현재 A국의 실질 GDP는 2만, 물가 수준은 30, 통화량은 60만 이렇게 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폐 수량설인데 이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이요. 이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MV는 P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 통화량이고 유통속도는 PY. 이게 명목국민소득인 거 아시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명목 GDP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명목 GDP 통화량, 유통속도, P, 물가, 실질 GDP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화폐 공급이고 화폐가 이만큼 필요하다라는 약간 거시적인 측면에서 화폐 수요를 나타내는 것이다. 암묵적으로 또 표현하는 것이죠. 자, 우리 주어진 정보를 보시면 실질 GDP가 2만입니다. 얘가 20만이죠. 2만이죠. 2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얼마예요? 물가가 30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30 이렇게요. 자, 요거의 값이 뭐랑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통화량이 60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곱하기 V 이렇게 되니까 이 V 값은 어떻게 돼?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속도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우선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인데 이건 맞네요. 2번. 자, A국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10% 증가시켰을 때 여러분 이게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이 성립한다 했습니다. 원래 요거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MV는 PY에서 화폐 수량설이 성립한다 라고 하면 얘는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일정하고요. 그리고 화폐 유통속도도 일정합니다. 이게 성립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임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율로 표현해도 되고요.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애국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10% 증가시키면 물가도 10% 상승한다. 오케이, 이게 화폐 수량설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A국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10% 증가시키면 여러분 통화량을 10% 증가시키면 명목 GDP가 뭐냐면 이걸 명목 GDP라고 한다니까요. 얘가 바로 명목 GDP야. 그래서 실질 GDP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명목 GDP는 같은 크기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를 변화율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명목 GDP라고. 그래서 명목 GDP의 변화율은 P 변화율과 Y 변화율. Y는 변함이 없잖아. 근데 얘가 같은 크기만큼 변하니까 10% 증가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다음 4번. A국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4% 증가시켰을 때 아니요. 화폐 수량설에서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유통 속도랑 여기 나와 있는 실질 GDP는 불변이다 라는 게 바로 밑에 깔려있는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4번이 띵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요 정도 보시고 다음 볼게요. 자, 다음 12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 상한제. 이게 최고 가격제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가격이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서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되어 있는데 이 균형 가격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정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약자를 위해서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균형 가격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의미가 있게 되는 거고요. 상한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초과 수요 상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1번 보시면 최저임금제는 반대야. 최저임금제는 가격 하한제가 되는 거니까 최저가격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번 가격 상한제를 실시할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지 초과 공급이 아닙니다. 다음 3번 가격 상한선은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아니야.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소 가격이 아니라 이거 이상은 상한선을 설정했으니까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낮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가격이 아니라 최대 가격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 가격이다. 이거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고 다음 4번 자 가격 상한선이 시정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그래요. 이거보다 높게 설정되면 의미 없네. 실효성이 없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좀 볼게요. 다음 그림은 A국의 명목 GDP랑 실질 GDP를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명목과 실질이 같은 상황이요. 이때가 바로 기준연도라는 거 아시죠? 2010년도가 기준연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 보시면 기준연도 제로라고 하첨자를 써보도록 할까요? 그럼 P0, Q0 이게 기준연도의 명목 GDP고요. 자 비교연도 이게 1년 후라고 할게요. 비교연도. 그럼 얘는 P1, Q1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준연도의 명목 GDP랑 비교연도의 명목 GDP를 같이 보면은 얘 값이 변했을 때 P 때문에 변했는지 Q 때문에 변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준연도의 물가 가지고 비교연도를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측정하는 거지. 그럼 이게 P0가 될 것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Q1이 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준연도의 물가를 가지고 내려 그리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P0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여기 Q0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 위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명목 GDP, 요게 실질 GDP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명목 GDP. 그리고 얘가 실질 GDP 이렇게 됩니다. 실질이라는 것은 물가 변화분을 쫙 제거한 거야. 그래서 실질만 남겨놓은 겁니다. 약간 기름기를 쫙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명목 GDP를요. 실질 GDP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바로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비교연도의 Q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가 얼마나 변했나 그거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줘서 계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걸 GDP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 기준연도에는 GDP 디플레이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GDP 디플레이터 계산하면 1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면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명목과 여기 뭐 분모 분자 보면 Q1은 똑같지.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기 잘 나와 있긴 한데 자 기준연도가 여기 보시면 제로기가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GDP가 이렇게 올라가죠. 얘가 레알입니다. 실질 GDP야. 그러면 기준연도에서는요. 요 명목 GDP 값이 어떻게 되냐면 같다니까 실질과 명목과 실질이 같죠. 근데 비교연도에서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인플레이면 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P0보다 P1이 더 커져요.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 지수의 값이 명목 GDP의 값이 실질 GDP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 GDP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여기 더 위에 있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실질 GDP 값은 이렇게 되는데 명목은 더 위에 있고요. 되게 재미난 것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것도 비교연도인데 기준연도보다 1년 전에 비교연도의 값을 한번 본다 할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Q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P0가 이쪽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기준 연도의 물가를 가지고 셋 다 실질 GDP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Q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을 곱해줘요. 자, 위에가 명목 GDP, 밑에가 실질 GDP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Q에 하점자 마이너스 1은 전년도 얘기하는 거야. 비교 기준이지만 여기 보시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 P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더 작아진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여기 보시면 얘는 이 값이 같아요. 얘는 이쪽이 더 커요. 명목이 커. 얘는 그래요. 실질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명목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얘는 밑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요걸 쭉 연결하게 되면 요게 명목 GDP.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목 GDP가 이렇게 실질보다 크다라는 것은 여기선 크고 여기선 작다 이 얘기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준 연도는 여기 나와 있는 2010년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2005년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2005년도니까 여기네 명목보다 실질이 더 큽니다.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는 그래요. 100보다 큰 게 아니라 100보다 작다. 여기는 100보다 작고 여기는 100이 되고 여기서는 10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볼게요.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물가가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명목값이 실질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괜찮은 문제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 문제에 많이 출제되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경제성장률. 여러분, 경제성장률은요, 우리가 실질 GDP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야. 실질 GDP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있죠. 명목 변수가 커지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소득이 2배 증가했는데 물가도 2배 증가하면 실질 소득은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로 측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양의 값을 갖는다. 맞죠? 답은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다음은 재화시장만을 고려한 케인즈안의 폐쇄 경제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총 지출은 Y는 CIG 그거예요. 지출이라 해서 expenditur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나와 있고요. 자, 생산물 시장의 균형은 총 소득과 총 지출이 같아지는 거기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Y는 어차피 총 수요 나타내는 게 C, I, G, 폐쇄 경제니까 수출과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투자와 정부 지출은 외생적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고정돼 있으니까 투자와 정부 지출은 고정돼 있고 여기 보시면 소비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비 함수는 이렇게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0.8에 y-t, t도 고정돼 있네요. 더하기 i 바에 g 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 0.8이 바로 뭐야? 한계 소비 성향 이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0.8이 이렇게 정리하면 한계 소비 성향 MPC라고 하죠. 그래서 0.8 이렇게 되고 요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0.8y가 전리 넘어가니까 1-0.8y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잘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쪽 나머지 1, 2 몰아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0.8에 t 바 플러스 투자 i 바 G 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Y는 1-0.8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분의 1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조세 앞에는 이렇게 0.8 마이너스가 있고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선 1번. 자, 투자가 100이고 정부 지출 50, 여기 텍스가 50이 여기다 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550이다. 그냥 다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 텍스가 50, 여기 보시면 G가 50, I가 100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직접 넣으시고
다음 2번.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총소득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총소득의 증가분은 이게 승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승수 아니겠습니까? 자, 승수는 구하는 간단한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요거지. 정부 지출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얘가 얼마나 변화할까요? 이렇게 되면 요걸로 미분하는 거지. 그래서 정부 지출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럼 여기 앞에 1이고 요게 달라붙는 거지. 그래서 1-0.8분의 1, 1-1개 소비 성향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1-1개 소비 성향분의 1 승수는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 맞아요. 자, 투자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것도 투자와 정부 지출 승수는 같아요. 여기 보시면 위상이 같잖아. 지금 둘 다.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텍스를 변화시킬 때 텍스는 이렇게 정리할까요? 변화시켰을 때 얘가 얼마나 변합니까? 하면 텍스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국민소득의 증가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마이너스 0.8이 있잖아. 그래서 1-0.8분의 마이너스 0.8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텍스를 감소시켰으니까 얘는 증가합니다. 4만큼 증가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죠. 요거는 승수 메커니즘을 이해하신 다음에 가장 복잡한 승수 있잖아. 개방경제까지 고려해서 수입 성향까지 고려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유발 투자 승수까지 고려한 그 복잡한 식 그걸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국이 소비하는 빵과 의복의 구입량과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물가지수가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 여러분, 물가지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지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우리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거를 측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물가가 P0 대비 P1 얼마나 올라갔나요? P0 대비 P1 얼마나 올라갔나요? 이렇게 될 때 뒤에 곱해지는 게 Q0가 이렇게 곱해질 수가 있고요. 오케이. 자, Q1이 이렇게 곱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상품 묶음을 계산을 하게 된 것을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현재 프레젠트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재 물가지수, 현재 프레젠트 물가지수 이렇게 파세 물가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요거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계산할 때 요거를 2x2 매트릭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왼쪽에 P0 이렇게 할게요. 기준 연도를 놓고 비교 연도를 놓고요. 여기는 Q0 기준 연도, 비교 연도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저는 설명을 위해서 지금 다 그린 거고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뺐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기준 연도가 2010년도라고 해요. 2010년도 상황에서 이거 순서 맞춰야 돼. 앞에 거를 빵이고 뒤에 걸 의복이라 할게요. 빵의 가격은 10,000원, 의복의 가격 30,000원. 빵의 가격 10,000원, 의복의 가격 30,000원. 오케이? 비교 연도의 가격과 의복 이게 두 개만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골라서 해도 되는데 이게 세 개로 요즘 유행이 늘어나는 거거든. 그럴 때는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2x2 매트릭스 같이 이렇게 만들면 좋습니다. 비교 연도에 빵의 가격은 30,000원, 60,000원 하니까 30,000원, 60,000원. 아, 빵은 3배 올랐고 의복은 2배 올랐군. 알 수가 있겠죠? 자, 수량을 여기다 곱해줍니다. 빵은 비교 연도에 10만 개, 단위는 빼버릴게요. 의복은 5만 개, 15. 그 다음에 2011년도 비교 연도에는 빵의 구입량이 12, 의복이 6만, 12, 6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 C, D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P0, Q0가 P0, Q0니까 이거 A잖아.
A값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분자가 P1, Q0야. P1, Q0니까 B값 요게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A값 구하고 B값 계산하시면 돼요. A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순서 맞춰야 되죠. P0, Q0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가 빵이야. 근데 그건 이제 잊어버리셔도 되지. 1원짜리 하는 거 10개 이렇게 1 곱하기 10 기계적으로 하시고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 플러스 5, 3, 15 이렇게 25 이렇게 뭐 바꾸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보셔도 되겠고요. B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B값은 여기 보시면 P1, Q0, P1, Q0, P1, Q0 이렇게 됩니다. 자, P1이 3 곱하기 10, 3 곱하기 10 더하기 오케이? 여기 보시면 6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6 곱하기 5 이렇게요. 그럼 30 더하기 5, 6에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 구하세요 하면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하시면 돼요. 25분의 6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다 이제 원래는 이제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값이 24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물어봤습니까 하면 물가가 2010년과 11년 사이에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가 상승률. 기준 연도가 10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교 연도 관련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준 연도는 그게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이 기준 연도잖아. 그거는 100 이렇게 돼요. 요게 기준 연도. 아니, 기준 연도는 물가 자체가 변함이 없지. 당연히 P0 이렇게 있고 Q0 예를 들면 이렇게 P0 Q0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가 비교 연도가 된단 말이지. 비교 연도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P0 라스파이레스 됩니다. P1 Q0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값은 당연히 100 이렇게 되고요. 얘는 240 이렇게 되니까 물가 상승률이잖아. 상승률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거 240, 요 델타 차이만큼 보는 거지. 240에서 100을 빼고 100 대비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14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14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맞추시는 건 당연한 건데 속도를 좀 올리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 문제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뭐 경제 성장률의 변화율이라든가 우리 회계사 시험이나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 개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연습하시고 다른 것들이 여러 개 섞여 있을 때 그것까지 빠르게 정리하는 거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니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6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16번은요. 비교위에 관련된 것입니다. A국은 한 단위 노동으로 쌀 5kg을 생산하거나 옷 5벌을 생산할 수 있고요. B국은 한 단위 노동으로 하루에 쌀 4kg을 생산하거나 옷 2벌을 생산할 수 있대요.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쌀과 옷의 교환 비율이 아닌 것은 이 교육 조건을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우선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2x2 매트릭스를 또 만드셔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쌀과 옷 이렇게 있으니까 순서대로 그냥 쓸게요. 쌀이 앞에 있으니까 쌀, 옷 이렇게 있고요. 여기 숫자를 볼게요. 1시간의 노동을 투입했을 때 이게 숫자가 L로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Q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Q 이걸 잘 보셔야 돼. 노동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쌀을 5단위, 5개로 할게요. 킬로그램이지만 옷을 5개 생산할 수 있고요. B국가는요. 네, 한 단위 노동을 투입했을 때 쌀을 4개, 옷을 2개 이렇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게 올라타세요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 그거 잘 봐주세요. 노동이면 내려 파고 드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쌀의 기회비용을 5수로 표현하면 이 값이 올라가면 돼. 5가 올라가고요. 5가 위로 올라가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쌀의 기회비용을 5수로 표현하면 돼. 2가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4가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기회비용으로 나타낸 거죠. 자, 그럼 여기는 1, 2분의 1,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이제 교육 조건은 뭐냐면 관심사가 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미시 기초 예산선 할 때 PY분의 PX 하게 되면 지금 분자에 있는 게 좀 더 관심사 아닙니까? 지금 쌀이 관심사가 되는 거야. 분자에 있으니까. 쌀이 관심이야. 옷은 비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준 역할을 하는 거야. 쌀이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쌀이 관심사가 되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생산할 때는 A 국가가 쌀을 생산할까 옷을 생산할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 생산된 쌀을 가지고 두 나라가 어떻게 교역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게 두 나라에 대한 엄밀하게는 MRT 그 개념이에요. 생산 비용 그걸 나타낸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MRT라고 쓸게요. 쌀 옷입니다. 쌀 옷. 그래서 A 국가의 MRT 쌀 옷은 자, 이게 MC, 이건 지금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뭐 되시면 보시고 아니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MC 쌀이고 MC 옷이고요. 이게 국내 가격으로 봤을 때 A국가의 P 쌀, 그리고 P 옷. 이게 교역이 없다 그러면 A국가의 도메스틱 가격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게 얼마라고? 이게 1이라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B국가의 쌀에 대한 국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도메스틱 B국가는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나라의 교역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그냥 간단해. 요거 두 개 같이 살펴봐서 1과 2분의 1 사이 이렇게 보시면 돼. 그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1과 2분의 1 사이, 얘가 1과 2분의 1 사이를 벗어나는 거네요.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예, 그 정도만 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 볼까요? 17번 A기업의 장기 총 비용 곡선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가 구분되는 생산 규모는 여러분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요. 여기 최소점, 최저점 되는 여기가 바로 뭐라고? 맞습니다. 왼쪽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영역이고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영역이고요. 여기. 그리고 이쪽이 규모의 비경제, 불경제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장기 평균, 요점을 찾는 건데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아니면 이제 원론책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요 최저점에 LMC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찾아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가 구분되는 생산 규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하면 두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LAC의 최소점, 그래서 최소점에 해당하는 Q, 요걸 찾는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 이 최소점에서 LAC와 LMC가 같지. 이거인 점, 요거를 찾아내셔도 됩니다. 우선 최소점을 볼게요. 얘가 TC가 되니까 LAC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를 Q로 나눠줍니다. 그럼 40 마이너스 10Q 플러스 Q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미분에서 제로가 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Q를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LAC 요거 최소점 찾는 건데 미분하시게 되면 여기 40은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2Q 이렇게 돼요. 얘를 빵으로 만드는 그 Q는 얼마야? 그치? Q는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Q가 5일 때가 바로 여기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가 나눠지는 점이다. 답은 그냥 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뭐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구하세요. 아니면 가격을 구하세요. 장기의 가격이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여기다 대입, LAC에 대입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
자, 총 노동량과 총 자본량이 각각 12개인 경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완전 보완제인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X제를 한 개 생산하고 X제를 하나 생산하고 있는데 이 X제는 완전 보완제인 상태고요. 완전 대체제인 노동 한 단위, 자본 한 단위를 투입해서 Y제를 한 개 생산할 수 있대요. 얘는 완전 대체제 생산함수가 되겠네요. 자, X제 생산량이 6일 때 X제가 6을 생산했습니다. Y는 얼마나 생산할 수 있니?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우선 첫 번째 에즈워드 박스까지 할 건 아니고요. 노동과 자본이 각각 12단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어떻게 되냐면 X제에 Y제에 투입되는 노동이 12단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본도 지금 12단위 있습니다. 에즈워드 박스를 그리게 되면 이 박스가 가로 세로 정사각형인데 12, 12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투입 요소를 가지고 이걸 버무려서 X랑 Y를 생산합니다. 근데 X제는 여러분 이 생산함수를 잘 찾는 게 중요한 건데요. X제는 노동 하나랑 자본 두 단위를 투입했을 때 X제가 하나 만들어진대. 자, 이게 거기 보시면 완전 보완적인 거니까 둘 중에 작은 거 이렇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X제 노동 한 단위 투입할 때랑 자본은 두 단위 투입하는 거니까 2분의 1 K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X제가 하나 언제 만들어집니까 하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분의 1 K 여기 보시면 아이고 L이라고 해야 되는데 L 이렇게요. 노동 투입할 때 X, 자본 투입할 때 X 이렇게 노동과 자본 할 때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Y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Y는 생산할 때 자, 노동 한 단위 또는 자본 한 단위를 투입해서 Y를 생산하니까 노동 한 단위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자본을 한 단위 투입하거나 이렇게 생산하는 거야. 이 생산함수만 찾으시면 문제는 쉽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얘기했냐면 X제 생산이 뭔지 모르겠지만 6이래요. 아니 얘가 6이야. 그럼 노동을 얼마나 썼습니까? 6만큼 쓰는 것이고 자본은 걸 얼마나 썼습니까? 12개 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X를 6개 생산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노동에다가 6을 쏟았고요. 자본은 얼마 썼습니까? 12를 쓴 거야. 그 Y를 생산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보시면 Y에 사용할 수 있는 노동은 6개 있고요. Y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Y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었고요. 자, 요거 상황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요거 상황. 그래서 요 정보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의 노동 투입이 6이고요. Y의 자본 투입은 빵입니다. Y는 어떻게 돼? 6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여기서는요. Y제는 몇 개를 생산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6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에즈워드 박스를 막 그려서 MRTS가 어쩌고 저쩌고 MRS가 갖고 사실 그것보다는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우리가 살짝 에즈워드 박스 나와 있는 생산 요소 투입과 아웃풋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9번 뭘까요? 자, 2기간 소비 모형입니다. 자,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예산 제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연 로그를 씌워놨네. 좀 약간 치사하긴 한데 자연 로그를 미분하잖아. 그럼 이게 C1 있으면 C1분의 1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셔도 되겠어요. 자, 우선 목적식과 제약식을 항상 써놓고 생각을 하시죠. 자, 목적식은 효용을 극대화하는데요. 자연 로그에서 C1 더하기 베타가 붙었네요. 자연 로그 요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부담되시는 분은 살짝 나중에 요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은 많이 나오는 거지. 자, 소비자의 1기 소득 이렇게 있고 2기 소득은 어떻게 합니까?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해야 되고요. 오케이. 소비도 C1, 미래에 발생하는 미래 소비도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우선 거기 보시면 소비자 1기의 소득은 100, 2기 소득은 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값을 집어넣으면 100, 여기 값을 집어넣으면 빵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100, R과 상관없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기 소비 중에 남은 것은 저축할 수 있고 저축할 때 이자율이 R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예산제약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요. 내가 C0가 제로다, C2가 제로다라고 하면 여기가 C1이고 C2라고 할게요. 이게 제로면 C1은 100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C1이 땅이다라고 하면 C2는 1 플러스 R에 100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1 플러스 100에다가 1 플러스 곱해준 값 이렇게 되고 예산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되고 요거의 기울기는 1 플러스 R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효용함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 효용함수 요 형태를 보려면 이게 MRS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MRS 1, 2 요거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선 분자는 현재 소비 C1으로 미분을 하고요. 부모는 미래 소비로 미분을 합니다. 현재 소비로 미분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방법만 알고 계세요. C1분의 1 이렇게 돼요. 자연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얘는 C1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미래 소비를 미분하게 되면은 C2로 미분하면 C2분의 1 근데 여기 베타가 있죠. 그래서 베타를 이렇게 쓸게요. C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C2분의 1 그걸 베타를 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베타 C1분의 C2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우리는 MRS다. 자, 그러면 우리가 C1의 소비가 증가했을 때 분모에 있으니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것은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최적 선택점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요. 자, 이거는 이렇게 가면 MRS 1, 2와 이게 여기 나왔죠. 베타 C1분의 C2와 자,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1 플러스 R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선 1번 볼게요. 소비자의 예산 제약식은 이거다. 여기 나와 있네. 100은 이렇게 오케이. 잘 됐고요. 2번. 자, 요게 성립할 때 요게 성립할 때 이게 1이라고 하면 자,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줘 볼까요? 보내주면 C1분의 C2는 베타 1 플러스 R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베타 곱하기 1 플러스 R이 1이라고 하면 얘가 1이면 C1과 C2가 같겠지. 그래서 1기의 소비와 2기의 소비는 같다. 맞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요거 어떻게 돼, 요거. 베타가 이거보다 크면 이거 그냥 다시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1 플러스 R을 저기다 곱해줘요. 그럼 베타 1 플러스 R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베타 곱하기 1 플러스 R이 1보다 크대. 오케이? 1보다 크면 이게 2 이렇게 되면 당연히 C2가 C1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여기서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이것도 MRS를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MRS 1, 2를 계산을 합니다. 자, 우선 C1으로 미분하면 요거 C2의 베타 이렇게 될 것이고 분모에 C2로 미분하면 베타가 내려오죠. 내려오고 C1에 C2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요걸 정리하면 베타 분의
여기는 C1이 하나 남고 여기 C2는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MRS를 계산할 때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이 MRS가 이건데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것도 효용함수 MRS 계산하면 두 개 똑같잖아. 그러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요. 이 공률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그 값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서술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효용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최적 선택점, 균형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요 괜찮은 문제인데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시점 간 자원 배분 문제는 자주 출제되니까 잘 정리해 주시죠. 다음 볼게요. 자, 20번. 다음은 필립스 곡선을 나타낸다. 현재 A점이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균형점이 A점인데 가와 나의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균형점은 어떻게 되니? 가번 볼게요.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이 적응적 기대야. 이게 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정부가 예상치 못한 화폐 공급을 감소시키게 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증가한다고. 화폐 공급의 감소니까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A에서 C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번 같은 경우는 A에서 C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C가 맞는 거고. 근데 나번은 뭐냐면 경제 주체들의 어떤 기대 형성 방법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미리 알 수 있고 정부를 신뢰해. 이거를 우리가 금냉 정책이 합리적 기대 하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땐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갖다 눈 깜짝할 사이에 퓨 이렇게 기대 물가가 변화하기 때문에 B로 이렇게 가게 되네요. B는 바로 합리적 기대를 사용하는 나번의 경우엔 바로 B로 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정부의 물가 잡는 정책과 관련해서 요즘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어떤 방식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가. 신뢰라는 게 중요하고 예측 가능한 기대 형성하는 합리적 기대 이런 것들 금냉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거 얘기할 때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정리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전범위를 우리가 체크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다음에는 전범위 이런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자꾸 실력을 테스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